네, 주철주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언론 쪽에서 쭉 일하다가 지금은 이른바 웰다잉 강사를 교육시키는 사람, 또는 이제 대학교나 시민단체 이런 데 가서, 또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죽음학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습게도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포럼을 하는데 저더러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하버드 의대나 동경대학의 커리큘럼을 전부 조사했더니 전부 죽음학 강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문계 계통, 그 다음에 자연계 계통의 학생들도 죽음학이라는 것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서마저 죽음학 강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논술 고문으로 퇴직하기 전에 결혼한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했더니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말기의 암이 됐는데, 그 딸이 마지막에는 자기는 중환자실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 이제 떠나고 싶다, 그걸 받아달라고 그럽니다. 마침 그때 입원해 있던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 고위 과정이라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걸 보더니, 아빠 저게 맞아, 지금 암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아빠가 한번 직접 저 교육을 받아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과정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그 강의 수강요금도 60만 원이었어요. 꽤 비쌉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의사들 또는 종교학자, 윤리학자, 성직자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딸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 강의를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딸은 떠나고요. 저는 이거 왜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지냈을까? 저는 보통 사람들 삶에만 관심이 있었지 죽음이라는 문제, 이 벽 저쪽에 있는 걸 우리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현장에도 가보고요, 미국에도 가봤습니다. 미국에도 가봤더니 우습게도 거기는 변호사, 의사, 군 장성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삶을 지내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배우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호스피스라는 게 뭘까? 왜 사람들이 잘 죽어야 될까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딸의 죽음을 미처 소화하지 못하고 그 슬픔이 독이 됐던 제 아내가 또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제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내가 호스피스를 배우고 웰다잉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알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저는 제 활동도 넓혔고 책도 여러 군데 쓰고 여러 신문에 글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2009년입니다. 2009년은 저희들한테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2009년 봄에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 또 다른 사람 환자를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떠나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석 달 후에
대법원에서 아주 재빨리 마찬가지 존엄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무의미한 생활을, 무의미한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가 오란다면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에는 존엄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본인이 요구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생전에 희망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고 더 이상 연명치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그 말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존엄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 몇 달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또 역시 떠났습니다. 2009년 가을에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성적불량의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이 몇 사람이 연이어서 자살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최진실 이 탤런트가 자살했는데 그 가족이 잇따라서 남편이, 그 다음에 매니저가, 또 그 동생이 차례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게 2009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9년 봄으로부터 1년 후 2010년 봄에 법정 스님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김수환 주경과 똑같은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세상을 떠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으면서 자,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현상은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 불문하고 존엄사법을 빨리 만들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계법을 고쳐 쓰자, 개정이건 제정이건 뭔가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사찰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죽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처럼 많은 단기간에 그처럼 큰 변화를 보인 것은 2009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그 법에 매달리게 된 경위는 자기 선거구 관할에서 유권자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달퍼하고 가족이 분열되고 파괴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을 빨리 손질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댄 게 암관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환자가 생전에 자, 내가 마지막 시기가 되면은 나를 연명치료하지 말라, 필요 없이 연명치료하지 말라,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은 병원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관리, 그게 2011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2009년이 우리한테 던져준 그 화두가 그런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이게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라이브러리나 또는 뉴욕 시내에 있는 몇 군데 이게 구 도서관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대개 도서의 분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쭉 되어 있지만 반드시 Death and Dying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서적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어요. 그 아주 저는 처음 희한했어요. 우리는 멀리하는 저 죽음이라는 서적을 모두 모아서 호스피스건 뭐건 다 모아서 Death and Dying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코너에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놀란 게 또 하나예요. 초등학교 때 죽음 교육을 시킵니다. 의외이죠. 왜 초등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나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죽음 교육, 이름을 붙이자면 죽음 교육이지만 사실은 삶의 교육입니다. 자, 탁자 위에 저 화분이 있다, 저 꽃이 피었다, 저게 열흘이 지나면 꽃이 지는 거야. 저게 꽃의 인생이야. 그러지. 자, 너희들 집에서 개를 기르지, 애완견이 있지. 그 애완견은 너희들하고 살다가 10년 또는 15년 후면은 세상을 떠난다.
자, 그걸 알고 애완견과 같이 생활해야 된다. 자,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계시지? 언젠가는 떠나. 그게 우리들 인생이야. 그런데 너희들 아직 어리지? 그러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아니 너희들도 모르게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삶의 기간이라는 시.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단다. 하늘을 나는 새도 바닷속에 있는 생선 물고기에도 다 그렇단다 라는 내용으로 3페이지에 거친 긴 시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읽어줍니다. 자, 그런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는, 죽음이라는 화두를 전혀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하고는 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아주 담담하게 고개 숙이면서 조의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돌발사가 일어나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은 떼굴떼굴 굴고 울고 불고 땅을 칩니다. 왜?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토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일본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몇몇 고등학교도 대학교에서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의과 대학에서 마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서울대학에서 제가 그 강의할 때 보니까 서울의대에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느 의사가 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단지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의사와 사회와 한 이런 뭐 어디 커뮤니티에 관한 커리큘럼에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말기가 되면은 어느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연명 치료가 됩니다. 연명 치료를 하면은 1년 또는 10년. 저희들 동네에도 집에서 한 10년 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예, 그건 가족의 큰 문제거든요.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게 문제가 효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내가 말기 환자가 됐고,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서 계속 또 치료해서 연명하는 단계에 이르면은, 그거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캠페인이 마지막 시기에는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때는 인공호흡기 되지 말아달라.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사전 의료 의향서에 써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내가 건강할 때에 사실 그거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에 의료진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의료진이라 다 이게 아는 건 아닙니다. 의료진이 그걸 보면서 알았다고 참고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내가 호수병동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8개월 있다가 제 곁에서 떠났습니다. 전 집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모르핀, 기타 수면제 그거 제가 복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아픔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자기가 숨을 거두는 단계에서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앰뷸런스를 절대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저 희망을 그대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 단계에서 앰뷸런스를 부르게 되면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죠. 인공호흡기 되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서류를 만들어 놨고 구두로 여러 번 강조했고 또 그것이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지고 넘어지는 그 시간에 저는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령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 우리 집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효도라는 이데올로기. 내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럼 편안하게 떠나도록 할 건가? 앰뷸런스 불러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잘못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다른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고 또 수술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하고 계속 할 건가? 고민이죠. 잘못하면은 가족 내에 저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먼 친척들이 엄청난 비난을 몰아세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건강한 때에 만약 내가 이런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해달라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 서류라는 거는 지금은 구태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 의사가 확실하면은 병원에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암관리법을 고쳐서 암 환자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암 이외의 불치병 환자가 많습니다.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 기타 질병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집에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얘기 꺼내지 못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러듯이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얘기. 얼마 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제 암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나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다. 나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카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멋있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보좌관까지 했던 강영우 박사. 강영우 박사가 재작년에 떠나면서 그랬죠. 나 이제 다 살았습니다. 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족에 굉장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못할까? 저는 1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죽음을 쭉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그래서 생전에 계신 성길승 회장이라든가 기타 여러분을 만나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은 마지막에 나는 이런 식으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내심적으로는 신약이 계속 나와서 폐암인 나를 살려내겠다고 또 투여하고 또 투여하는데 나를 모른 것도 실험을 한다. 내가 고통스럽다. 나 이거 싫고 그냥 퇴원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워커힐 위에 있는 한 300m 위에 있는 산속에 집이 하나 있죠. 제가 거기 여러 차례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최종현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저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을까? 라는 것을 저는 취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위에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코에 꽂고 그 다음에 간편한 옷 입고 그 참 큰 넓은 창문이 있어요. 아래를 내다보면은 광진교가 보이고 광진교 아래에 한강물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통이 올 때마다 통증 완화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기신이라는 일종의 요가로 호흡 운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시기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송길승 회장한테도 떠나기 며칠 전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떠났습니다. 송길승 최종현 회장의 그 전반부 인생에 있어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마지막 시기의 이 정리, 인생의 1%의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 때문에 나머지 99%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현 씨는 또 화장 문화를 선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이 관심을 가졌을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혹시 지금의 미국 대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죽음학 강의를 받고 뭔가 생각하게 아닐까? 지금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학생들은 졸업 때가 되면은 공동묘지 옆에 해골 깃발을 단 깃대를 뽑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살아있을 때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 건가 라는 것을 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입니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17살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도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데스 앤드 다잉이라는 것 가운데 다잉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잉이라는 문제는 우리말에 적당한 말이 없어요. 죽어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죽어감이라는 것은 인생 살아있는 것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사고는 삶 안에 죽음이 있다는 사고의 영역이 그만큼 넓게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 안에 죽음이 없어요. 딱 끊어진 겁니다. 저쪽 세상이죠. 피안입니다. 자,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굉장히 고달프고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고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파괴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랜 얘기를 듣고 싶지만 다음 분을 위해서